나는 천천히 총을 든 채 다가갔습니다. 지뢰가 있을지도 모르는 지역,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살려달라는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눈을 걷어냈을 때 나는 봤습니다. 걸레짝 같은 헝겊 하나를 두른 맨발의 아이. 얼어붙은 손, 핏기 없는 입술, 짐승 같은 눈빛.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한마디. 살려주세요. 그 순간 나는 병사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은 내 인생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올해 72, 김영철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김노인이라 부르지만 사실 제게는 아직도 가끔 김일병이라며 날카롭게 울려 퍼지던 구령 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제가 가슴에 묻어두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어느 겨울날 철책선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평생을 품고 살아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들려드리기 위해 제가 겪은 일들을 때로는 마치 밖에서 바라보듯 설명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잠시 저를 대신해 누군가가 옆에서 제 이야기를 대신 풀어주는 거라 생각해 주세요. 제 기억이 흐려지지 않게 또 그날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온전히 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눈 속에서 떨고 있던 작은 아이를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 시절 그 겨울 제가 DMZ에서 순찰을 돌던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참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1977년 1월 사만사온의 사원이 끝나고 다시 북풍이 몰아치던 날이었지요. 겨울바람이 뺨을 핥고 지나가는 소리조차 얼어붙을 만큼 매서웠고 저는 DMZ 철책선 인근에서 야간 순찰조로 차출되어 어둠 속을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내려오고 있었고 그 무게감은 발밑에 쌓이기보단 등줄기 너머로 스며들 듯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말을 아끼는 날씨라는 말이 괜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군화에 묻어드는 습기, 귀마개를 뚫고 스며드는 바람, 무전기에서조차 잡음 하나 들리지 않던 그 정적은 차라리 눈이 아니라 침묵 그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총을 쥔 제 손은 장갑을 끼고도 감각을 잃을 정도로 얼어 있었고 입에서 내뿜은 입김은 허공에서 잠깐 부유하다 이내 깨져 흩어졌습니다.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저는 왜 그날따라 유독 이상하다는 감정을 지울 수 없었는지 아직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참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순찰 경로를 따라 걷고 있음에도 발걸음이 자꾸만 철조망 쪽으로 향하는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에 당기듯 자꾸 그쪽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눈발 속 어딘가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데도 또렷하게 들리는 듯한 속삭임이 이쪽이야 여기야 하고 저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순간 가슴께가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긴장 탓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다는 본능적 감각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어떤 낯선 떨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 근처로 조심스레 다가가 눈더미를 밀어내고 그 아래에 숨겨진 철망을 살피던 그때였습니다. 눈 덮인 정적 속을 뚫고 아주 희미하게 어디선가 울음인지 낑낑거림인지 모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순찰 도중 가끔 마주치는 여우나 고라니겠거니 생각하며 총구를 낮추고 기척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짐승의 울음처럼 날카롭거나 불규칙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언가 억눌린 채 토해내는 고통 섞인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쪽을 향해 발을 내딛자 눈 밑에서 무언가 아주 작고 떨리는 형체가 움찔하며 반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걷어내자 그곳엔 약간의 상처간 난 얼굴로 얇은 천 조각 하나만 걸친 채 얼어붙은 눈바닥에 파묻혀 떨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군인이 순찰 중 DMZ에서 마주칠 수 있는 존재 중에 아이라는 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 철조망 아래 움푹 팬 눈 속에서 그 작은 생명은 조용히 아주 작게 들키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은 한 줌 눈만큼이나 가벼워 보였고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진 옷자락은 바람에 겨우 흔들릴 뿐 그 아이에게는 체온을 지켜줄 최소한의 보호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맨발, 벌겋게 갈라진 발 뒤꿈치는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었고 발가락은 이미 동상으로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으며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 그건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보기엔 힘들 정도로 겁에 질린 짐승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으로 버티는 존재. 그 눈엔 희망도 분노도 의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포 하나 그 하나만이 그 아이의 존재 전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정말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 생활 중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아니 경험해서도 안 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에 뇌가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건 분명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미끼로 설정해둔 가상의 시나리오도 아니고 내가 외로워서 만들어낸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사람이었고 아이였고 게다가 국경을 넘어 이 철조망까지 기어들어온 살아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턱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그 사이로 터져나온 목소리는 얼어붙은 밤 공기를 찢을 만큼 작고 간절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은 겨우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제 귓가에선 마치 포탄처럼 울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소리에 저는 군인이기 이전의 인간으로서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한겨울 바람 속에서 깃털 하나가 간신히 흔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겨운 숨 사이로 새어나온 그 말은 언뜻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듯 했지만 제 심장 한복판에 날없이 박히는 가시처럼 스며들어 지금까지도 밤마다 제 꿈속에서 저를 깨우곤 합니다. 그때 김일병이었던 저는 단 1초, 아주 짧지만 끝없는 깊이로 가라앉는 선택의 골짜기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제 눈앞엔 한 생명이 있었고
제 머릿속엔 규정이라는 단어가 차갑고 단단하게 들이박혀 있었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보고와 복종, DMZ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용납하지 않는 피와 냉기와 경계로 이루어진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넘은 자는 그 나이가 5살이든 50살이든 적으로 간주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저 배고프고 추웠을 뿐이었습니다. 다친 것도 아니었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철책을 넘은 아이였습니다. 가슴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 속으로 얼음이 스며드는 것 같았고 손가락은 총을 쥔 채 얼어붙은 채였지만 방아쇠 위에 걸친 검지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명령이기도 했고 간청이기도 했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입안은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고 제 목소리는 제 귀에조차 낯설게 들릴 만큼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총구를 겨눈 채 천천히 눈 속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리는 눈발 속에서 저는 숨을 죽이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엔 더 이상 짐승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빛이 아주 조금, 아주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생을 걸고도 되돌릴 수 없는 단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명령이 아니라 제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른으로서 살아있는 한 존재를 향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남은 온기였습니다. 아이를 결국 제 초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연민이나 충동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날 밤 제가 인간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소 문을 닫고 아이를 안에 들이는 그 순간부터 제 양 어깨에는 군형법보다 더 무겁고 총보다 더 차가운 두려움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내려놓고 인간이 된 대신 저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했던 모든 규율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입은 낡고 젖은 옷을 벗겨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고 보온병 속 미지근한 물을 조심스레 입에 대어 주었을 때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무겁게 떨리고 있었는지 그 떨림이 제 손끝까지 번져와 어떤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제 피를 얼게 했는지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마치 전장 한가운데를 홀로 기어가는 병사처럼 끝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 문을 열까봐, 누가 발자국 소리를 들을까봐 무전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감시초소에서 반짝이는 손전등 불빛조차 언제든 저를 향해 진실을 들이댈 수 있을 것 같아 밤마다 식은땀에 젖은 속옷을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이상할 만큼 말이 없었습니다. 배를 채운 후에도 몸을 녹이고 나서도 혼잣말 한마디 내뱉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곳이 어딘지 제가 누군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를 더 긴장시키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밤들 속에서 제가 분명히 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짐승처럼 얼어붙었던 눈동자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살고 싶다는 희망 같은 것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
적어도 한 번쯤은 다시 사람 대접을 받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는 그 아이가 스스로 제 옆으로 다가와 아주 작게,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혜송이에요, 김혜송. 혜송이라는 이름은 참 낯설고도 기이하게 슬픈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아침 바람이 서리 낀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갈 때 들리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속삭임 같다고 해야 할까요? 맑고 서늘한데 그 끝은 어디선가 찢긴 종이처럼 울렁거리며 떨리고 있었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제 가슴 한켠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초소 안쪽에서도 가장 외진 곳, 보일러실 뒤편으로 난 창고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여다보지도 누구에게 발각될 일도 없는 습기 찬 그 작은 공간은 혜송이에게 주어진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그곳엔 단 한 장의 담요뿐이었습니다. 오래된 전기판자들 틈새로 스며든 흙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저녁마다 몰래 챙겨다 준 전투식량 하나가 아이의 식탁이자 희망이었으며 무겁게 깔리는 겨울밤의 정적은 그 누구보다 어린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조용히 알려주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밥 남기지 마. 아침에 또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땐 그 말 뒤에 숨겨진 뜻이 스스로도 부끄러워. 끝내 혜송이를 마주보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제 식판에서 조금씩 덜어두었던 건방 하나, 휴가 나가는 병사가 놓고 간 참치 통조림 하나, PX에서 내 이름으로 간신히 산 간식용 쥐포 몇 마리까지 제가 아낄 수 있는 모든 걸 한 점 망설임 없이 그 아이 앞에 조용히 내려놓곤 했습니다. 혜송이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 무언가를 꼭꼭 씹고 있으면서도 그 작은 눈동자는 늘 저를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보다 빨리 세상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게 된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아버린 아이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안엔 두려움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원망도 체념도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파편들을 꾹꾹 눌러쓴 그 깊은 곳 한켠에는 아주 작고 연약한 불씨 같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 그 작은 생명 하나라도 붙잡고 싶다는 절실함. 그 시절 DMZ 근처 초소엔 CCTV는 물론 보온장치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겨울밤이면 침낭 안에서도 손끝이 얼어붙고 입김이 무릎 위로 쌓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혜송이가 숨었던 창고는 말 그대로 바닥조차 흙이 그대로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온도계는 밤이면 늘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덜컹거리는 철문은 겨우 테이프와 끈으로 묶어둬야만 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냉기 가득한 공간만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아주 천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실 뒤편에 그 음습한 창고, 흙냄새와 곰팡이 자국이 벽을 타고 번지던 그곳에서조차 사람의 숨결이 닿은 자리에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숨죽이며 웅크린 채 서로를 경계하던 두 생명이 말없이 기척을 내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나누고 서서히 상대의 체온을 인정하게 되면서 생긴 작은 기적 같은 변화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혜송이는 초소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밤 스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웅크린 몸처럼 작고 낮았지만 그 말의 울림은 제 머리끝까지 찌르듯 밀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나만에 오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넘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끌려갔어요. 그 말은 마치 멈춰있던 초소의 공기까지 갈라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저 혼자 숲으로 들어가서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혜송이는 자신이 정확히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이 되면 숨고 날이 밝으면 도망치고 다시 밤이 오면 차디찬 눈 속을 기어다니며 살아있는 모든 것의 그림자에 겁을 내며 숨어들다 보니 그 길이 더 이상 길이 아니게 되었던 겁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지뢰가 어딨는지도 몰랐고 철조망이 뭔지도 몰랐고 그저 누군가에게 잡히면 죽는다는 것만 알았기에 앞도 보지 않고 그냥 나아가다가 그 철책선까지 오게 된 거라고. 처음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따뜻한 밥 먹으니까 살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입을 손으로 막아버린 듯 가슴 한복판이 조여들어 말은 목을대까지만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제 선택 때문이라는 걸. 어느새 그 아이는 제 손에 익은 소지품처럼 초소한 풍경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진 않아도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조금 배가 고프다는 것도, 잠이 쏟아진다는 것도, 혼자 있는 밤이 무섭다는 것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평화는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야, 김일병. 이번 주 사단장 시차론데 초소 주변 청소 싹 해놔. 뭔 소리 하나라도 나오기만 해봐. 그땐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고였고 통보였고 그 순간 제 등에 날붙이처럼 파고드는 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중대장의 말 한마디가 제 온몸을 긴장으로 조여왔고 심장은 군합근처럼 조여지며 숨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저 하나 쫓겨나고 징계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 혜송이도 또다시 누구의 것이 되어 누군가의 판단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절차도 보호도 없이 단순한 불법 월경자 혹은 잠재적 간첩이라는 이름으로 서류 몇 장, 도장 몇 개면 처리되어 버릴 사고로 치부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초소 안전등 하나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숨소리를 죽이고 그 아이가 자고 있는 창고 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기댄 채 낡은 담요 끝자락을 만지작거리며 한기를 이겨보려 애썼습니다. 무릎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고 등줄기로는 창기가 들이쳤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은 누군가 제 영혼을 인질로 잡은 채
끝없이 시험하는 고문 같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아이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고 안 희미한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를 발견한 혜송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틈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무서워요? 저 때문에 벌 받으면 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게요. 그 말이 뱉어지는 순간 그 담담한 어투가 자신의 운명을 감내하려는 아이의 체념이 제 심장을 그대로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토록 참아내던 눈물을 그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쏟고 말았습니다. 숨을 삼키려 해도 목이 메어오고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 걸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몸에서 나온 건 단지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 안도, 그리고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게까지 만든 제 선택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미쳤냐, 혜송아.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떨리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너 다시 돌아가면 죽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여기 살아. 너는 살아야 돼. 그 말은 맹세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나도 좋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눈을 제대로 감지 못했습니다. 눈꺼풀을 닫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건 단 하나. 철문 뒤 낡은 담요 속에서 가늘게 숨쉬는 그 아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사단장 시찰은 예고된 그대로 이틀 뒤로 다가왔고 그 안에 포함된 초소 순찰, 생활관 점호, 내무반 사진 촬영까지 이어지는 빽빽한 일정은 저 같은 말단 병사에게 있어 사실상 형 집행 통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좁은 창고, 벽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들이닥치는 규율과 위계의 세계.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그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혜송이는 이미 감기 기운에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갈에 섞인 숨을 쉴 때마다 그 조그만 가슴이 들썩이는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잠든 틈 저는 식은 밥을 목에 밀어 넣으며 수십 번씩 머릿속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길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 어떤 선택도 확신이란 단어에 닿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병영의 침묵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규율은 견고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래성처럼 바람 앞에서 무너졌고 나는 그 경계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오기 전날 밤 저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혜송아, 잘 들어. 저는 어둠 속에서 담요를 조심스레 걷고 그 아이의 귀에 입을 바싹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이 초소 밖으로 빼낼 거야. 그 말을 들은 혜송이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밖은 더 무서워요. 오빠한테도 안 좋은 일 생길 거잖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다시 그날 눈밭에서처럼 짐승 같은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온기를 전하듯 제 체온을 건네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 데려왔으니까 끝까지 책임질게. 나는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아. 그날 밤 제 근무가 끝나자마자 저는 훈련소 시절
짧은 인연으로 남겨두었던 단 하나의 끈을 다시 잡았습니다. 탈북민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느 장교. 그는 우리에게 강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군가 언젠가 경계에서 생명을 마주하게 되면 그게 단 하나의 아이일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발 벗고 나서겠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말이 그날따라 뇌리 속에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비번 시간 틈을 타 불침번에게 컵라면을 빌린다며 허락을 받고 침낭 안으로 파고 들어가 몰래 숨겨둔 휴대용 송신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떨며 암호화된 호출 신호를 입력했습니다. 훈련소 시절 땀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내무반에서 우리는 북방적성국의 실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탈북민 선도 프로그램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무관심하게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고 몇몇은 졸다 들키지 않으려고 눈꺼풀을 애써 억지로 치켜 올렸지만 그날 강단에 섰던 교관의 눈빛만큼은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군번줄이 드러난 채 단단한 군복 위로 흐르는 그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 그는 우리에게 전술도 규칙도 아닌 사람의 생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희 중 누군가 언젠가 경계선에서 고민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때 정답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무리 위험해도 그게 단 하나의 아이일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언제든 발 벗고 나서겠다. 그 말은 처음엔 그저 감동을 유도하려는 수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무릎 위에 송신기를 올려두고 손가락 끝이 땀으로 젖어 미끄러지는 이 순간에 그 목소리는 허공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가 정말 나설까?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아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이 아이가 다시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지 않게 두 팔을 벌려줄 수 있기를. 그래서 저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그 장소, DMZ와 민간인 통제선 사이,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외진 고압선 창고 근처, 낡은 철제 덮개가 찌그러진 버려진 건물 뒤편으로 저는 혜송이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밤이면 쥐 소리조차 무서워 도망간다는 작은 유령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차가운 숨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너 내 손 놓지 마. 어떤 소리 들어도 어떤 불빛이 보여도 나만 봐. 그 말엔 단지 지시만이 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탁이었고 기도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혜송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 같았고 그 작은 손가락은 한겨울 가지처럼 바스라질 것만 같았지만 그 손끝에는 분명히 살아있으려는 생명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눈밭을 껴안듯 바짝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차디찼고 발밑에 밟히는 눈소리는 가슴을 찌르는 망치 같았으며 어둠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씩 그 아이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세계 속으로 직접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그 병사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가 조용히 철책선 너머에서 태어나고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 눈 내리는 밤,
창고 뒤편 철조망 인근에 확실히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버린 한 병사의 흔적이었습니다. 혜송이는 그날 밤 무사히 보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접선된 인원이 조용히 그녀를 받아주었고 그녀는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으로 입원했습니다. 긴 조사가 이어졌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이름조차 또렷이 기억하지 못하는 미성년 탈북 추정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혜송이는 잠시나마 세상이라는 따뜻한 불빛 속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스스로 걸어 들어가 자수했습니다. 차가운 회의실, 가운을 입은 장교들 앞에 서서 제 입으로 똑똑히 말했습니다. 혜송이라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초소 내에 숨겼습니다. 그 아이는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대기실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장교들의 고개는 천천히 끄덕여졌지만 그 고개 속에 담긴 감정은 인정도 공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문서를 넘겼고 그 시선에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이가 아닌 지시를 어긴 자를 향한 냉정하고 무서운 혐오와 끈질긴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군사경찰 헌병대 건물은 외부의 햇빛조차 거부하듯 낮게 깔린 회색빛 시멘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볕조차 숨을 죽인 듯 냉기만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술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제 손은 펜을 쥐고 있음에도 마치 살이 아닌 쇠붙이를 집어든 것처럼 감각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맑았고 심장은 조용했습니다. 딱히 숨기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날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 아이는 북한에서 탈출해 철조망을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군 지침상 상부에 즉시 보고하고 인계해야 하나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배고프고 병들었고 죽음을 피해 도망쳐 왔습니다. 저는 병사로서의 신념보다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택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지만 펜은 또박또박 진술서를 채워갔고 그 종이 위엔 명령을 거부한 한 병사의 고백이 말 대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 책상 맞은편에서 조용히 서류를 넘기던 중령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김일병, 그 아이가 간첩이면 어쩔 셈이었나? 그 질문은 칼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주변의 공기가 뚝 끊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너 하나 감정에 휘둘려 우리 전방 하나가 뚫릴 수도 있었단 말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모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되씹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엔 혜송이의 손, 눈, 그리고 떨리는 그 첫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잠시 머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간첩의 눈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말을 멈추고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 깊이 꺼내듯 제 진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그건 굶주림과 공포를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러 온 눈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친 생명이 지닌 눈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생각보다 빠르게 열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군 형법상 적성국 인원 은닉과 허위 보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며 최대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습니다. 사단 전체의 기강에 금이 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문서 위에 놓인 제 이름 석자는 이미 유죄라는 도장을 찍은 듯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숨만 쉬었습니다. 벌을 받겠다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살렸듯 이젠 저 스스로의 선택을 안고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런데 그 순간 예고 없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구호단체 관계자 두 사람과 제게는 너무나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서중령. 훈련소 시절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던 그 교관. 그는 오랜만에 다시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날도 똑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회의실 안 공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구호시설에서 안정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신원 조회와 초기 진단 결과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지속적인 폭력과 굶주림, 강제 이송을 겪은 흔적이 있고 현재 정신과 치료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한 채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을 때 서중령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김일병의 행동은 분명 군 기강을 위반한 행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휘를 무시하거나 체계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한 하급 병사가 인간으로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제 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위원들을 향해 정면을 응시한 채 천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울부짖는 한 병사의 양심을 단지 절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냉정하게 처벌만 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군은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오면 탈북 아동을 발견해도 정해진 방침대로만 처우하란 말입니까? 총을 겨누고 신문하고 이송만 하면 끝인가요?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며 천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건 국경입니까? 인간입니까? 그 물음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식 징계를 받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비공식적이지만 강경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였고 불명예 전역이라는 기록이 제 군 생활의 마지막 줄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 선택이 완전히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그 순간에 목숨을 잃지 않았고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골 공장에서 허드렛 일도 해보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따라다니기도 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세월은 군번줄처럼 가슴속 어딘가에 늘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지만 단 한 가지 그날 밤 그 눈밭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살아내겠다고 마음먹은 그 선택만큼은 정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꿈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 앞마당에서 작은 텃밭 모임이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나갔던 그날, 저는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중년 여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낯익은 눈빛을 가진 그 여인은 조용히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창고에서 저한테 초코파이 주시던 김일병 아니 김영철 선생님 맞으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겨울밤 초소안에서 제가 마주했던 얼어붙은 그 아이의 눈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마침내 아주 작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혜송이냐?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오빠. 아니, 선생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그날 우리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혜송은 보호소에서 가명으로 입소한 뒤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녔고 복지시설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으며 시간이 흘러 국적을 얻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저도 한때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오래 멈췄던 시계처럼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 수 없어서 늘 죄송했어요. 저 때문에 삶이 바뀌었을까봐. 그녀는 제 손등을 살며시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선생님 곁에 있을게요. 그날 저를 살려주신 거, 이제 제가 되갚을 차례니까요. 그날 이후로 혜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제 집에 들렀습니다. 장이 많은 날엔 무거운 걸 들고 와주고 김장철이면 김치통을 나르며 제 아들처럼 딸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따뜻한 내 사람처럼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에게 꼭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며 복지관에 제 사연을 남겨도 되겠냐고 묻더군요.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해도 괜찮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겨울이 와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눈발 속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이젠 눈이 내려도 웃으며 찾아오니까요. 살아야 했던 이유, 그리고 살아남은 의미.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따뜻한 국 한 그릇처럼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살린 건 단 한 명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수십 명의 아이들을 다시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 덕분에 내 인생도 헛되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